자, 먼저 안구 전체의 특징부터 살펴볼 텐데요. 지금 좌측에 있는 그림에 있는 이 빈칸은 한번 앞서서 배우셨던 내용이니까 한번 직접 한번 채워보시면서 좀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 채우실 수 있다 하면은 직접 한번 그림을 그리셔서 이제 직접 그리신 그림 위에다가 각 부분들의 명칭을 적어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안구 눈알의 특징, 전반적인 특징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그 안구도요. 이제 저희가 태어날 때 몸이 작잖아요. 조직들이 우리 그 신체 조직들이 다 작아요. 그죠? 안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태어날 때 안구 사이즈가 이제 좀 작고 이제 커가면서 정상적인 사이즈로 이렇게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태어난 신생아의 안구의 그 크기는 저희가 크기를 비교를 할 때 안축장이 몇 밀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안축장이 이제 17.5mm 정도 평균적으로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어요. 정상적인 시력 1.0의 시력을 갖는 성인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24mm 정상적인 안축장이라고 하면은 24mm를 갖는 것으로 이제 갖게 되는데 이 기준으로 봤었을 때 이제 태어났었을 때 굉장히 작죠. 안축장이라고 하면은 지금 그림에서 보셨을 때 맨 앞쪽에 뭐라 그랬지요? 이쪽이 각막이었잖아요. 각막에 있어서의 이 정점하고 여기에 이제 수선을 내려가지고 쭉 이어서 이제 곡막까지 이렇게 그었었을 때 이 길이를 갖다가 이제 안축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시력을 갖는 성인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24mm 이게 이제 정상 안에 안축장이 되고 태어났었을 때는 한 17.5mm. 그래서 보통 태어났었을 때 시력 0.1이 안 돼요. 안축장이 이렇게 짧게 되면은 원시를 띠게 되는데 한 뭐 2.5디옵터 정도의 이제 원시 의 어떤 눈의 성격을 띠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몸의 성장과 같이 안구의 성장도 이제 이루어지고 보통은 한 12세 정도의 안구의 성장이 이제 끝이 난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눈알 역시 안구 역시 키 성장도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늦은 시기까지 늦은 나이까지 이루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빠른 시기에 이제 성장이 끝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안구의 성장도 평균적으로는 한 뭐 12세까지 성장을 한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지만 이것도 사람마다 이제 그 편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요렇고 정상적으로 성장을 했었을 때는 23mm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좀 더 안축장이 길어질 수도 있고 23mm를 기준으로 더 길어질 수도 있고 혹은 이제 23mm보다 좀 덜 자라서 안축장이 좀 작아질 수도 있고 한데 이 안축장의 길이에 따라서도 비정시가 발생을 해요. 원시 안축장이 좀 짧다 하면은 이제 원시를 발생시키기도 하고 안축장이 정상 23mm보다 좀 길다 이러면 이제 근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축장이 사실은 이 비정시를 발생시키는 원인 중에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고요. 자, 그 다음에 무게는 한 6에서 7g 정도 됩니다. 6에서 7g. 그리고 부피는 6.5cc 정도를 가지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안구의 어떤 이제 크기, 무게, 부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안구라고 했었을 때 실제 이제 빛을 받아들이고 이 빛을 갖다가 적절히 이렇게 굴절을 해서 결상되는 망막에다가 이제 하나의 어떤 선의 초점으로 이렇게 결상을 시켜야지 우리가 선명한 상을 인지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정상적인 시력을 가진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안구 전체 굴절력이 플러스 58.64디옵터 이게 이제 정상 안의 굴절력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빛이 들어와서 이렇게 굴절을 시키겠죠. 수렴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플러스 굴절력 값이 이제 필요하고요. 그리고 역시나 이 정상 안에 어떤 굴절력 값이 이러한데 이거보다 또 굴절력 값이 더 클 수도 있고 그럼 굴절이 크다라는 것은 빛이 들어왔었을 때 많이 꺾인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많이 꺾인다. 그래서 실제 안구에 있어서 이 망막보다 이렇게 앞쪽에 상이 이렇게 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결상이 돼서 인지가 되는 망막 부분에는 이렇게 흐림상이 발생이 되기도 하고, 혹은 굴절력 값이 정상의 어떤 굴절력 58.64디옵터보다 좀 적어가지고 망막에 결상이 안 되고 쭉 밀려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초점이 맺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역시나 결과적으로 망막에는 이렇게 흐림상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게 이 근시의 형태, 이게 이제 원시의 형태로 발생이 되는 그런 이제 굴절 이상인데, 역시 이 굴절력의 이상에 의해서도 정상에 비해서 굴절력 값이 큰 경우는 근시, 굴절력 값이 적은 경우는 원시, 이런 식으로 이제 비정시를 또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정상적인, 평균적인 어떤 안구의 발달, 그리고 굴절력 값,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두시고 뒤에 내용들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분 조직들의 어떤 기능, 특징, 형태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이 안구는요, 막과 내용물로 구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막도 크게 세 개의 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죠. 가장 외층에 있는 외막, 그리고 중간층에 있는 중간막, 그리고 가장 안쪽에 있는 내막. 그래서 세 개의 층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외막은 또 각막과 공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막 같은 경우에는 그림 한번 떠올려 보시게 되면은 가장 외측에 있으면서 그리고 앞쪽에 이렇게 있었었죠. 전반부에. 그래서 외막에 있어서 앞쪽 부분 한 5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부분이 각막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우리 눈에 있어서 렌즈 역할을 한 대표적인 렌즈계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주 기능은 굴절 기능입니다. 렌즈 기능을 하니까요, 굴절 기능을 하고, 그래서 빛이 왔었을 때 이렇게 굴절해서 이제 수렴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굴절 기능을 하고요. 굴절력 값은 플러스 43.05디옵터로 딱 정해져 있어요.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정상적인 각막의 굴절력 값이라고 하면 43.05디옵터. 굴절력 값이 변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갖다가 비조절성 렌즈라고 합니다. 굴절력 값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왜 이걸 갖다 말씀을 드리냐면, 차후에 저희가 살펴볼 수정체라고 하는 그 조직도 동일하게 굴절 기능을 하는데, 특이하게 굴절력 값이 유동적으로 변화를 하거든요. 이렇게 굴절력 값이 변화를 하는 것을 조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절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굴절력 값이 변화하는 렌즈의 형태를 조절성 렌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눈에 있어서 대표적인 렌즈계 하면은 각막이랑 수정체를 떠올리셔야 되는데, 이 차이가 각막은 일정한 굴절력 값을 가진 비조절성 렌즈다. 반면에 수정체 같은 경우에 굴절력 값이 좀 유동적으로 변하는 조절성 렌즈다. 이렇게 이제 조금 차이점이 있으니까 이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각막 같은 경우에는 주 기능이 이 굴절 기능이죠, 그죠? 43.05. 우리 눈에 있어서 눈의 전체적인 굴절력 값이 아까 58.64디옵터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 43.05라고 하면 한 3분의 2 정도의 굴절 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굴절력 값에 있어서 한 3분의 2 정도의 굴절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이 각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가장 외측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안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있죠. 안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자, 그리고요, 특징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외측에 있으면서 앞부분에 해당되는 거, 그리고 한 전체 면적에 있어서 전반부 5분의 1을 차지한다. 혹 체계에 따라서 조금 기술되어 있는 내용이 좀 다를 수 있는데 6분의 1을 차지한다라고 기술이 되어 있는 그런 책도 있으니까요,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전반부 5분의 1 혹은 6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지각신경이 풍부하다. 지각신경. 굉장히 민감하다는 거죠. 뭔가, 외부에서 이물질이 들어왔었을 때 굉장히 아프잖아요. 굉장히 민감한 조직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이 어떤, 여러 가지 물질에 대해서
민감하게 인지를 할 수 있는 지각신경 자체가 풍부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지각신경이 뭐 상대적으로 풍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가 생겨도 세균이 침입을 해도 아프다라고 인지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아파야지 사실은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해결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사실 크게 이제 어떤 더 큰 이제 질환으로 이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죠.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다행히 각막은 굉장히 이제 지각신경이 풍부한데요. 요것도 사실은 뭐 컨택트 렌즈라든지 이런 자극에 계속적으로 노출이 된다. 오랫동안 컨택트 렌즈를 착용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각신경이 굉장히 떨어져요. 눈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아프다, 문제가 있다 이런 이제 인지가 굉장히 낮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캐치가 이제 좀 느려지게 되면은 사실은 좀 또 질환으로 이제 이행될 그런 우려의 여지가 있는 거죠. 그렇고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지각신경이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이 각막 같은 경우 굉장히 지각신경이 풍부하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그런 조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각막 같은 경우에는 렌즈 기능을 한다 했잖아요. 렌즈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빛을 갖다가 잘 받아들여야 되겠죠. 충분히 제대로 받아들여야 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투명해야 됩니다. 렌즈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투명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안에 뭐 내부에 뭔가 없어야 되겠죠. 혈관 없어요. 무혈관 조직이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 구조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지만 그 구조가 굉장히 균일해요. 균일해야지만이 투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광학적으로 투명한 무혈관 조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이제 저희 어떤 조직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세포 분열이라든지 이런 이제 대사 활동에 의해서 이제 세포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영양분을 받아들이고 그거에 대해서 에너지를 삼아가지고 어떤 이제 활동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이제 공급원이 대부분 혈액에 의해서 받아들이잖아요. 혈액에 영양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무혈관 조직 같은 경우에 자체적으로 어떤 영양 공급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그런 이제 물질들이나 조직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들여요. 이제 사실은 이제 각막 같은 경우는 가장 외측에 있고, 그리고 그 안쪽을 보게 되면은 저희가 그 중간막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그 그림에서도 빨갛게 표시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 빨갛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게 혈관이나 색소가 많이 분포해서 그렇다라고 했는데, 이런 이제 무혈관 조직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영양 공급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즉 중간막에서 이제 중간막에 해당되는 조직들로부터 이제 영양 공급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 각막 같은 경우에 가장 외측에 있으면서 항상 이렇게 눈물로 이렇게 이제 덮여져 있어요. 그 눈물에도 또 영양 성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눈물에서 또 영양 공급을 받고, 그리고 이제 뭐 뒤에 있는 방수로에서도 또 영양 공급을 받고 이런 식으로 주변에 있는 어떤 이제 물질들, 조직들로부터 영양 공급을 받아서 이제 대사 활동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렌즈 기능을 해야 하다 보니까 투명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부에 어떤지, 이런 혈관이나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같이 연결을 해서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형태적인 특징을 한번 살펴볼 텐데, 이제 단면하고 측면을 갖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면을 보시게 되면은, 이 각막이 육안으로는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이 안 되죠. 투명하니까. 근데 이렇게 딱 잘라서 보게 되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완전한 동그란 형태가 아니고 옆으로 이렇게 좀 찌그러진 럭비 공이 이렇게 누워있는 이런 형태로 생겼어요. 그래서 가로 길이가 좀 길고 상대적으로 세로 길이가 조금 짧은 형태가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이것도 이제 일반적인 형태이지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가로가 한 이제 뭐 11.8mm 정도 된다라고 평균적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고 세로가 이것보다 1mm 정도 짧은 10.6mm 정도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가로 세로의 길이는 책마다도 좀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로가 세로보다 한 1mm 정도 더 길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 이제
요런 것 때문에 이 각막의 형태 때문에 사실은 대부분의 난시가 발생을 하거든요. 지금 일반적인 형태가 이렇게 생겼지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 이렇게 생긴 사람도 있어요. 반대로 이렇게 세로가 더 긴 형태로 생긴 사람도 있고, 혹은 이런 식으로 사선의 형태로 이렇게 각막이 이제 형태가 이렇게 생긴 사람도 있어요. 이제 요거 때문에 대부분의 난시가 발생을 한다. 이제 좀 생김새가 다르기 때문에 난시 발생하는 그 어떤 성격은 좀 다릅니다만, 요건 차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형태는 이렇게 가로로 럭비공이 누워진 형태, 가로 길이가 세로보다 한 1mm 정도 긴 형태가 일반적인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측면의 단면도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측면으로 이렇게 각막을 잘라서 보게 되면은 이런 식의 형태로 생겼어요. 좀 앞쪽으로 약간 더 볼록한, 약간 이제 이 형태가 초승달 같이 생겼나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오목 메니스커스형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오목 메니스커스형.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제 중심부가 상대적으로 좀 얇고 주변부로 갈수록 좀 두께가 두꺼워진 이런 형태를 가지게 되는데, 보통 중심부는 한 0.5mm 정도 된다라고 하고요. 주변부로 갈수록 조금씩 두꺼워져서 0.7mm 정도. 이런 정도의 두께를 가진다라고 이제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각막의 두께 같은 경우에 어떨 때 중요하게 좀 이게 이용이 되느냐 하면은, 왜 요즘에 각막 교정술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근시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 근시 같은 경우에는 뭐 발생하는 요인이 안축장이 길거나 혹은 굴절력 값이 정상 굴절력 58.64보다 더 크거나 이러면은 근시가 발생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굴절력 값을 좀 필요 이상 큰 굴절력 값을 줄여줘야 돼요. 그래서 그 줄일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각막의 일부를 실제적으로 이제 지금 각막을 갖다 이렇게 다섯 개의 층으로 구분을 한 건데, 이 중에서 각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회색 부분, 실질 부분을 갖다가 평평하게 좀 깎아서 필요 없는 굴절력 값을 갖다가 없애주는 게 각막 교정술이거든요. 근데 이제 깎아주려고 하면은 각막의 두께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 깎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각막 교정술을 하기 전에 뭐 다양한 검사들을 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각막의 중심 두께가 지금 0.5mm, 500마이크로 이상 되느냐. 그래야지 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두꺼운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수술을 하고 나서도 한 번 더 수술을 할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500마이크로 이상은 돼야지 이 각막 교정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참고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컨택트 렌즈라든지 이런 이제 렌즈 착용 같은 경우에 사실은 눈에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산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그러면은 이 눈이 숨을 쉴 수 없잖아요. 그러면 대사작용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세포 괴사가 일어날 수가 있어서 각막이 좀 얇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이렇게 얇아지게 되면은 깎을 수 있는 그런 게 좀 두께라든지 이런 부분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서, 사실은 그 컨택트 렌즈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좀 늦게 착용을 하는 게 좋겠죠. 요즘에 워낙 또 어린 친구들이 어렸을 때부터 너무 착용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혹 오랫동안 이렇게 렌즈 착용을 하다 보면은 각막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이런 수술을 할 때도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각막의 형태를 살펴봤는데, 각막의 전체 굴절력 값은 43.05디옵터라고 했잖아요. 이게 이 각막의 전면, 앞쪽에 있는 전면이랑 후면이랑의 굴절력 값이 더해져서 이렇게 만들어진 굴절력 값인데, 앞쪽은 볼록한 형태죠. 플러스 굴절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한 48.88디옵터 정도의 굴절력 값을 가지고 있고, 안쪽은 오목 렌즈의 형태잖아요. 발산하는, 여기는 한 마이너스 5.83디옵터 정도.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져서 결과적으로 43.05디옵터의 굴절력 값을 가지게끔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형태적인 부분까지 한번 살펴봤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사실은 각막은 굉장히 중요한 조직이다 보니까 다른 조직들보다도 조금 설명드릴 내용이 좀 있습니다. 자, 이 각막의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 각막 같은 경우에 크게 5개의 층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이 얇은 각막도 5개의 층으로 이제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여기 이제 위쪽부터 볼게요. 가장 표면층. 그리고 이제 각막 같은 경우에는 항상 촉촉하게 젖어 있어요. 눈물로. 촉촉하게 젖어 있어야지만 이 광학적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좀 잘 안 보인다면 눈을 이렇게 한번 질끈 감고 뜨게 되면 가장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그게 왜 자동차 그 유리도 좀 잘 안 보일 때 와이프로 이렇게 쓱 한번 닫고 나면 아주 선명하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이 눈물이 한번 깜빡하면서 이 각막의 이 렌즈계를 갖다 막 한번 깨끗하게 씻어주고 나면은 가장 평안한 상태의 어떤 광학면 형태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때가 가장 선명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눈물이 촉촉하게 각막을 적시고 있어야지 깜빡깜빡 할 때마다 또 부드럽게 이제 눈꺼풀이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가장 위쪽에는 눈물이 있고 눈물 바로 아래에 각막의 가장 최상층을 형성을 하고 있는 이 파란색 부분이 에피세리움 해서 각막 상피가 되겠습니다. 상피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조금 진한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보호막막이에요. 보호막막. 이 보호막막 같은 경우에는 이 상피에 있어서 가장 아래쪽에 있는 이 세포들을 기저세포, 가장 아래쪽에 있는 바닥세포라고 하는데 요것이 변해서 만들어지는 그 층이 보호막막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각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 90% 정도 차지합니다. 나머지 10%는 이제 상피인 거죠. 나머지 있는 층들은 아주 미미하게 존재를 하고 있어요. 자, 이 회색 부분이 스트로마라고 하는 실질 부분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라식이나 라섹 수술, 각막 교정술 할 때 깎는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데스맨막이 되겠습니다. 데스맨막. 이 데스맨막 역시 맨 아래쪽에 있는 지금 엔도세리움 빨간색으로 해서 표시되어 있는 이게 하나의 층으로 되어 있죠. 이게 이제 내피인데 내피의 부산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막이 데스맨막입니다. 그래서 각막을 이제 각막의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 다 총 5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위에서 봤었을 때 상피, 보호막막, 그리고 실질, 그 다음에 데스맨막, 그 다음에 가장 안쪽에 내피 이렇게 5개의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대부분이 실질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상피가 한 10% 정도 되는데 그 나머지들은 굉장히 미미하지만 이렇게 이제 존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 부분들마다의 특징을 좀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외층에 있는 상피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외층에 있으면서 눈물과 인접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상피 같은 경우에는 누에게 눈물의 유출입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눈물이 들어오고 빠져나가고 빠져나가면서 어떤 이물질이라든지 각막의 어떤 그 대사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부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내보내는 거죠. 실제적으로 각막은 항상 촉촉하게 젖어 있고 딱 일정한 함수율을 가지고 있어야지 가장 건강한 상태로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수분이 이제 적절히 들어오고 나가고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제 이루어져야지 됩니다. 눈물도 그렇고 안쪽에 이제 후에 살펴볼 내피를 통해서 또 이제 방수가 들어오고 이게 계속적으로 이제 선순환이 이루어져야지만이 이렇게 일정한 함수율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상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눈물과 인접하면서 누에게 유출입을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세균이라든지 이물질로부터 안내 조직을 보호하고 있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고, 혹 이 각막에 어떤 상처가 생겼다. 그래서 이 각막이 하고 있는 이 유출입의 어떤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고 했었을 때 수분이 많이 유입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부종이 발생할 수 있어요. 각막이 붓는 거죠. 그러면은 일시적으로 이렇게 부종이 생기고 시력 저하가 나타날 수가 있지만 다행히 각막 같은 경우에는 재생이 가능합니다.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되는데 재생이 되고 나서는 정상적인 어떤 기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피 같은 경우에는 뭐 부종이 생긴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부종 그리고 문제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 국부적인 부종과 관련을 합니다. 그리고 상피는 계속적으로 이제 생성이 되고 이제 이게 오래된 상피 같은 경우에는 탈락을 하고 다시 생성을 하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런 이제 이렇게 그 탈락과 재생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정상적인 어떤 기능을 하게끔 해주는 그런 이제 부분이 상피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호막막이 있는데 보호막막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어떤 기능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재생이 안 돼요. 실제적으로 이 각막에 있어가지고 그 재생이 되는 부분은 이 상피 부분하고 이제 실질 부분만 재생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재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상처를 입었을 때 이런 다른 부분, 이 두 조직을 빼고 나머지 부분에 상처가 생겼다라고 하면은 흔적이 남는 거죠. 반은이 남는 거죠. 그럼 실제 이 각막이 하게 되는 렌즈의 역할에 있어서 이런 상처가 있는 부분은 평활하지가 않기 때문에 빛의 난반사가 일어나다 보니까 선명한 상을 결상을 하지 못해요. 이렇게 해서 발생이 되는 것을 부정난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요런 이제 나머지 조직들은 재생이 안 된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살펴볼 부분이 실질인데요. 실질이 각막에 있어서 가장 많은 부분을 형성을 하고 있어요. 90% 정도 형성을 하고 있고, 요게 어떤 것들로 이루어져 있느냐 하면은 친수성, 물과 친한 점액 다당류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이제 다 이 안쪽에 이제 콜라겐 섬유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상피로부터는 눈물이 유입이 되고 내피로부터는 방수가 유입이 되는데 이 수분을 갖다 머금고 있는 이제 물이랑 친하니까 스펀지 같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분 유입이 너무 많다 그러면 이 부분이 사실은 붓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물을 머금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이 이제 실질이다. 함수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는 부분이 실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보시게 되면 상피도 그렇고 지금 실질도 그렇고 나중에 살펴볼 내피도 그렇고 굉장히 규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돼야지만이 투명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수분 유입이 많다라고 하면은 실질 부분에 물이 많이 유입이 되고 그러면은 지금 이 규칙적인 배열이 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부종이 생기고 이게 심하게 되면은 이제 혼탁으로 이어지고 이제 시력 좌우로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다 또 규칙적인 구조로 생겼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있는 게 데스멘막인데 요것은 맨 아래쪽에 있는 내피의 분비물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했고 세균이 침입했었을 때 이제 뭐 다 이렇게 막아주지만 이 데스멘막이 세균 침입에 있어가지고 가장 최후의 방어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뭐 망가지게 되면 내피에 어떤 세균이 침입하게 되면 사실은 크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웬만한 세균들에 대해서는 이 데스멘막이 다 막아주고 있는데 이제 곰팡이균, 진균 같은 경우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진균이 들어왔었을 때는 이 데스멘막도 사실은 좀 방어하기가 좀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내피가 있는데 내피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각막의 함수율과 관련한 이제 조직들이 되겠고 그 중에서도 가장 이 함수율 유지에서 중요한 부분이 내피예요. 셋 다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상피랑 내피가 수분 유입을 이제 해주게 하는 이제 조직이고 머금고 있는 조직이 실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적으로 이 함수율 유지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피예요. 왜냐면 또 내피 같은 경우에는 NAK 펌프라고 하는 조직이 굉장히 많이 이제 있으면서 방수, 이 바로 뒤쪽에 방수, 각막과 홍채 사이에 있는 전방, 그리고 수정체와 그 홍채 사이에 있는 후방 안에 있는 이 방수의 유출입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요 내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 재생이 안 되다 보니까 그 기능이 이제 다시 복귀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NAK 펌프 작용이 안 된다 그러면은 수분 유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떤 일시적인 부종이 아니라 영구적인 부종으로 이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함수의 유지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런 이제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는 조직이 내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내피 같은 경우에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한 층으로, 그죠? 한 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단층으로 생김새가요 육각형의 형태로 생겼어요. 육각형의 형태, 이런 식으로 약간 입체적인 형태, 입방세포의 형태로 생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균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반투과성 막 필요한 부분 들어오고, 이제 또 필요 없는 어떤 이제 물질들 같은 경우는 들어오지 못하게끔 막아주는 반투과성 막으로 방수의 유출입을 담당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각막의 함수의 유지에 굉장히 중요한 그 기능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손상을 입었을 때는 다시금 재생이 되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각막의 전체적인 부종, 영구적인 부종과 관련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까 상피랑은 조금 상반되는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두 개를 좀 비교를 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재생이 안 되고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내피세포는 점점 이제 그 수가 적어져요. 적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주변 세포랑 이게 연결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사이즈가 커지게 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원래 가지고 있는 이런 균일한 구조가 좀 깨어지다 보니까 이제 원래 하고 있는 이 방수의 유출의 어떤 기능 자체가 원래처럼 잘 되지 정상적으로 잘 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이 들게 되면은 이런 이제 내피에도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막의 어떤 구조들에 있어서 또 각 부분들마다의 어떤 기능들을 살펴봤는데, 특히 이 함수 유지와 관련한 부분은 상피, 실질, 내피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부분은 내피다라는 부분, 이제 기억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특히 상피와 내피에 있어서의 그 기능은 좀 두 가지를 비교를 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막은 좀 중요한 조직이다 보니까 조금 시간을 좀 더 할애를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막에 있어서 이제 공막이 있죠. 공막을 한번 살펴볼 텐데, 공막은 스칼라. 이렇게 거울로 봤었을 때 흰 사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공막이 되겠습니다. 자, 가장 외측에 있기 때문에 안구 형태 유지하는 것이 이제 주 기능이 되겠고, 공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치밀한 조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탄력 있고 단단한 조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구를 보호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이유는 투명하지 않잖아요. 그 구조 자체가 굉장히 불규칙하기 때문에 이렇게 불투명한 형태로 이제 보이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굉장히 단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안구를 잘 보호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공막의 또 중요한 기능이, 우리 지금은 이렇게 외관상으로 보이지 않지만 안쪽에 이렇게 근육들이 이렇게 부착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부위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눈알을 이렇게 돌릴 수 있게끔 근육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돌릴 수 있는 안구 근육, 안근, 그 중에서도 이제 외안근도 있고 내안근도 있는데, 외안근이 이제 안구 운동과 관련한 근육들이거든요. 이것들의 부착 부위로 이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투명하지요. 그리고 혈관이 역시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을 통해서 또 영양 공급을 좀 받고 있고요. 희고 단단하다, 굉장히 치밀한 조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안구 외막에 있어서 후반부 5분의 4를 차지한다, 혹은 6분의 5를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형태를 봤었을 때 앞쪽은 이제 각막과 만나죠. 각막이 이쪽부터 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안구를 둘러싸고 있잖아요. 가장 바깥쪽에서. 근데 그 두께가 균일하지 않고 각막과 만나는 부분이 가장 얇고 뒤로 갈수록 이렇게 두꺼워져요. 그래서 만나는 부분은 한 0.3mm 정도 되고, 시신건과 만나는 가장 후곡부 같은 경우는 한 1mm까지 두께가 좀 두꺼워지는, 이런 이제 전체적인 두께로 봤었을 때는 조금 차이가 있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공막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차시에서는 안구의 전체적인 특징, 그리고 이제 외막에 있어서 각막과 공막의 어떤 특징들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